안녕하세요. 비바 그레이 저자 홍동수입니다. 제가 올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비바 그레이인데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그레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 놀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해가지고 비바 그레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과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잘 놀아야 하나. 우리는 노는 거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너 요즘 뭐 하냐? 그러면 나 그냥 놀고 있어. 괜히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런 우화를 듣고 살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근면성실해야 되고 나무 그늘 밑에서 기타 치고 띵까띵까 하는 배짱이는 잘못된 거고, 이런 어떤 교육이 무의식적에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논다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노는 데는 엄청난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잘 노는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요즘 우리 보면은 시니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경제적인 문제는 이거 해결했을 때, 그리고 굉장히 다루는 책들이 많죠. 이걸 해결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놀아야 하느냐. 우리는 노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액티브 시니어들이 놀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액티브 시니어는 요즘 나이가 들더라도 우리가 늙었다는 생각들 않죠. 흔히 하는 말로 자기 나이에다가 0.7을 곱해라. 0.8을 곱해라. 요즘은 0.6까지 곱하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60이면은 6, 7이 42세입니다. 한참 청년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잘 노는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조건 놀 수는 없고, 우리가 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할 것도 있고 알아야 될 것도 있겠죠. 놀기 전에 우리의 어떤 자기의 적성, 취미, 주변 환경, 비용,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 액티비티에는 몸으로 하는 게 있고 정신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행동주의자, 우리가 요즘 이제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레포츠 아니면 스포츠에 대한, 익스트림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게 행동주의자 해야 될 스포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트 1, 파트 2로 나눴습니다. 파트 2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시중에 이 레포츠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쌀로 밥 짓는 얘기 아니고 제가 다 경험해 본 얘기. 쌀로 밥 짓는 건 당연한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요즘 전기밥솥은 그냥 밥이 되니까. 저는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 경험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이 아닌 전문점. 우리 백화점에 가면 여러 가지를 팔잖아요. 제 책에도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얘기했지만은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주마간산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취미에 제 열정을 다해가지고 할 수 있는 끝까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따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준비. 제가 이 책을 썼지만은 제가 책 쓰는 게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한 권으로 끝내지 않고 다음 권을 2권을 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걸 썼습니다. 8,000m의 세상, 이게 궁금하죠?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산악인 중에 허영호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다가 하산할 때 일본인들이 조난을 당했어요. 2명이 조난당했는데 구하지 않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매스컴에서 허영호 씨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비정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산에 다니면 뭐하냐. 동료를 안 구하고 내려왔다. 하지만 허영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8,000m를 안 가본 사람이 8,000m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안 해본 사람이 남의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8,000m는 산소가 3분의 1밖에 안 되고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하고 안 맞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8,000m를 안 가보고
8,000m 그 환경 있는 사람을 비판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는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이 해보기도 전에 야, 그건 이럴 거야, 그건 저럴 거야, 속단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슴 뛰는 없을까? 저희는 살다 보면은 산전수전, 뭐 공중전까지 다 겪죠. 이랬을 때 일상이 뭐 가슴 뛰는 일이 없어요. 뭐 신기한 일도 없고 다 해본 거고. 하지만 가슴 뛰는 일이 없는 그런 일상은 너무나 지루하고 밋밋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을 통해서 아니면 제 강의를 통해서 가슴 뛰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친구들이 야, 그 책 썼으니까 콘서트 한번 하자 해서 북 콘서트를 했어요. 제가 북 콘서트 했을 때 그 포스터입니다. 제 책에서 주로 주장하는 게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저지르고 살자 이거예요. 우리 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꾸 미룹니다. 미루다 보면 결국 못하고 말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저지르고 살자. 그래서 제 독자들의 한 분 중이라도 한 분이라도 제 책을 보고선 아, 내가 옛날에 하고 싶었어. 악기를 다루고 싶었어. 아니면 패러글라이더를 하고 싶었어. 승마를 하고 싶었어. 아니면 요트를 타고 싶었어.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먼저 해봤으니까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북 콘서트 할 때 아주 재밌었어요.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 중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 오신 거예요. 패러글라이더는 우리나라 최고령 패러글라이더 하시는 분이 오셨고, 어떤 등산 얘기할 땐 저희 산악계 아주 오래되신 분, 연로가 오셔가지고 절 처음 산에 입문하게 해주신 분이 오셨고, 또 방송국에서도 나오시고, 같이 40년간 음악하는 친구들도 오고, 저희 그 형님도 오시고 아주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 한참 중동 붐이 불 때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근무하기도 했죠. 그 당시 그 건설인이라면 해외를 안 나가면 꼭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아시겠지만 성수대교가 붕괴된 적이 있어요. 이 성수대교 붕괴는 어떻게 보면 건설인들한테는 치욕적인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건설 실명제라는 게 생겼는데 자기가 만든 구조물, 터널, 교량에는 동판에다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써가지고 후세 누가 시공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함도 있고 자기 책임도 있지만은 자랑거리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해대교를 건설하고 맨 앞에 개통하기 전날 걷습니다. 답교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뿌듯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 시공자 이름을 적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딸이 그 토목과를 갔어요. 여자들이 토목과 가면 굉장히 좀 험한 직업인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직도 기타를 칩니다. 일반 통기타가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베이스 기타를 쳤어요. 그룹 사운드 하면서. 그래 이 친구들이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못 내다가 요즘 이제 다시 시간이 나니까 뭉쳐가지고 야 우리 다시 밴드 활동하자. 그래서 다시 한 달에 한두 번씩 연습하면서 음반을 2집까지 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쭉 설명하겠지만은 패러글라이더로 대청봉에서 국내 최초로 뛰어내렸고요. 요즘은 산악자전거, 그 다음에 스쿠버 다이빙, 그 다음에 아마추어 무선, 그 다음에 초경량 항공기, 승마, 사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명상, 뭐 단전호흡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호기심 때문에 최면 치유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들 제가 어떤 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액티비티를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맨 왼쪽은 설악산 천화대 능선이죠. 거기서 그 하강하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사진 작가가 찍어준 건데 제가 패러글라이더로 하늘을 나르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저희가 매년 1월 1일이면은 유명산, 눈이 쌓이는 유명산 갑니다. 거기서 자전거 들고 한번 폼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왜 잘 놀아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수는 후반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암만 사회생활 잘하고 잘 나가고 전반전을 잘했어도 후반전에 몸이 아프고 비실비실하고 어떤 그 성취감을 못 느끼면은 잘 산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노후에 잘 놀아야 그 노후가 아름답다. 이제 요즘 친구들 만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임원도 하고 뭐 CEO도 하고 다 해봤는데 요즘 만나면은 잠바 입고 나오고, 뭐 잠바가 나쁜 건 아니죠. 편한 친구들이니까 그러겠지만은 어깨 힘이 빠지고 목에 힘이 빠집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은 야, 저렇게 잘 나가던 친구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수는 후반전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노후에도 잘 놀아야 그래서 아름답다는 얘기고, 그러면 취미 생활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겠느냐? 물론 뭐 젊어서부터 하면 좋겠지만은 젊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고속도로 건설 많이 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안산고속도로 했는데 고속도로 건설할 때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끝나면은 술 한잔 먹고, 그 다음에 모이면은 고스톱 치고, 근데 접대한다고 접대 골프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잡기를 많이 합니다. 건설 현장, 그 험한 건설 현장에서 술로 달래고 그러죠. 그러다 현장이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만든 고속도로 현장인데 통행료를 내고 가요. 그때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현장 하나 할 때마다 새로운 취미생활 하나씩 하자. 그래서 제가 한 현장의 개수와 제가 한 취미생활의 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 다닐 때부터 뭐 하고 싶은 일 있었으면은 일단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하늘을 나는 일이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래서 경비연기의 패러글라이더 뭐 이런 걸 배웠었는데, 직장 다닐 때서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예를 들어 내가 진급할 때마다 뭘 한 가지 한다든가, 아니면 부서 옮길 때마다 새로운 걸 한다든가, 그게 나중에 자기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한 번에 하면은 뭐 하기도 어렵고 체력적으로 안 되지만은 직장 생활할 때, 능력 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씩 취미 생활을 이뤄 나가면은 더 이상 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취미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부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하는 취미 생활이 있고 따로 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 저는 이제 산에 가서 주로 암벽 등반을 했는데 아내를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럼 집에 있는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뭐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무전기 가지고 그 집하고 교신을 했어요. 이걸 아마추어 무선이라고 그러죠. 제 콜사인이 HL1OIR, 오스카 인디아 로미오 이렇게 부르고, 집사람이 HL1VOW, 빅타 오스카 위스키 이렇게 부릅니다. 서로 그러면서 교신하면서 나 지금 어디야? 뭐 이렇게 교신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한테도 덜 미안하고, 그래서 같은 아마추어 무선이라는 취미생활을 했죠. 그 당시에 대청봉에서 손해들은 무전기를 들고 여긴 대청봉인데 당신 뭐해?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산미 타고 교신하는 줄 알고. 하지만 서울하고 교신한다고는 알고 깜짝 놀라요. 아마추어 무전기는 성능이 좋거든요. 일반 허가 없이 쓰는 무전기보다. 그 다음에 집사람하고 요즘 같이 하는 거는 자전거를 같이 탑니다. 그래 저하고 이제 체력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탈 때도 있고 따로 탈 때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부부애가 더 돈독해지고, 나이 들어서 부부끼리는 별 대화가 없어집니다. 다 아니까. 하지만 취미 생활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내용도 풍성해지고 서로 어떤 공감대도 형성되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미도 같이 하면 좋고 잘 노는 노후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잘 놀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여가 전문가인 그 김정은 교수님 글을 보면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위에 노는 놈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암만 뛰고 날아봤자 노는 놈만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킨 게 어떤 사고하는 능력 때문에 문명이 발전됐다. 사고하기 때문에 도구도 만들고 이래서 문명이 발전됐다는 게 호모 사피엔스죠.
근데 최근에는 호모 루덴스가 문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루덴스는 이제 논다는 얘기인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놀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린이들 보면은 어린이들은 다 노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린이들은 호기심 있는 놀이를 합니다. 바로 호기심 있는 놀이는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인류 문명의 발달을 놀았기 때문에 인류가 문화가 생겼다. 이런 주장이 요즘 새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다는 거는 단순히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일거리를 창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다는 거를 앞으로는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어떤 진정한 재미를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자. 저는 매년 10년 단위로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만들겠지만은. 그래서 한 10가지를 적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10가지 생각한 것보다 제가 10가지를 적어놓고 수시로 봅니다. 아, 이거 했지, 이거 했지. 뭐 10년 동안이니까 좀 충분한 여유가 있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요걸 해보자, 요걸 해보자 하면 그게 내 그 잠재의식에 각인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가 생겨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걸 적읍시다. 근데 그게 단순히 취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제적인 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전원주택을 마련해야 되겠다. 전 40대에 그런 걸 적었어요. 그 다음에 오픈카를 타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저는 버킷리스트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취미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보통 요즘은 뭐 첫 번째 인생, 두 번째 인생 이렇게 나누기도 해서 세 번째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그 두 번째 인생에는 그동안 안 해본 걸 재미난 놀이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재미있게 놀 권리가 있습니다. 잠깐 이 사진 얘기할까요? 저 조종관을 잡고 있는 친구가 김종국이라고 저하고 패러글라이더 같이 하던 친구입니다. 굉장히 바람을 잘 읽죠. 그 열기구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비행 시간이 많은 친구예요. 기네스북에도 나올 정도였죠. 근데 작년에 제주도에서 비행하다가 안타깝게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다가 순직을 했는데 제주대구 윈드시어라고 그러죠. 다행히 거기 탔던 탑승객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 결국 우리나라의 자유비행을 위해서 힘쓰다가 저렇게 됐는데 저건 케냐에서 비행할 때입니다. 저 밑에 조그만 게 보이는 게 누우 때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비행을 잘하던 친구였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 이 친구가 나한테 보내준 유일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직까지 우리가 반 못 살았죠? 반 뭐 사신 분도 있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금까지보다 즐거워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인생은 진정한 인생 후반전이라고 그랬듯이 우리의 절반은 지금보다 즐거워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메인 삶이 아닌 내가 영화 감독이자 주인공이 되어 아름다운 영화같이 살아보는 거다. 물론 각본도 내가 쓰고 연출도 내가 하고 촬영과 편집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멋진 영화배우 최고의 삶을 살아보자. 우리 영화를 보면은 감독이나 촬영기사가 임의로 찍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하잖아요. 그래서 한 편의 영화가 탄생하듯이 지금 우리는 스스로 자기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편집도 하고 각색도 하자 이거예요. 자식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이러면 자기 삶이 없어요. 제 친구들이 주변에 이렇게 만나보면은 내 여태까지 뭐 때문에 살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어머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들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많이 있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고 그래서 연초에 보면 토정비결도 보고 뭐 점도 치고 그러는데 이 미래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굳이 내가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 만나면은 퇴직금 받는 걸 어디다 쓸까?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 우리 회계법인 대표로 있는 친구가 야 그거 어디다 투자하지 말고 다 쓰고 죽어라. 다이브로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계용어로 다이브로크라고 그러는데 암만 가난한 거지도 죽을 때는 자기가 가진 거 다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고 죽어라. 뭐 손자 물려주고 자식 물려주고 그것도 좋지만은 일단 써야 자기 돈이다. 그러니까 쓰고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재산을 살 날로 n분의 1로 나눠서 그거 쓰는 거죠. 다소 황당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 TV에 그 페이첵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봤어요. 오우상 감독이 찍은 영화인데 여기 주인공이 미래를 보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 줄거리는 자초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그 기계를 나중에 때려 부십니다. 왜냐면은 미래를 알면은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계를 만들 때 거기에다 어느 버그를 심죠.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100% 작동 안 하게 만듭니다. 결국 때려 부시는 건데 결국 우리가 미래를 뭐 궁금해하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촬영도 내가 하고 편집도 내 마음대로 하자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집사람하고 자전거를 같이 타는데 요건 청산도를 1박 2일로 갔을 때입니다. 제 아내가 그동안 아기 키우고 뭐 제 뒷발에 자다가 힘들어서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요즘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굉장히 집안이 화기애애하죠. 그래서 같은 취미하면서 같이 건강하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취미생활 제가 설명했지만 요거는 저 와이너리입니다. 우리 그 남자들 술 좋아하잖아요. 젊었을 때 폭탄주도 마시고 뭐 회식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마시고 그러는데 나이 들어서 전 술을 요즘 그 소맥으로 마시다가 와인으로 바꿔봤어요. 요즘 편의점 가면은 그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의 와인들이 많아요. 한 10,000원짜리, 10,000원 이하짜리도 있죠. 그거 사다 놓고 한 테이블에 놓고 한 일주일 정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와이너리 갔을 때 한번 사진을 올려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잘 노는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출판사 사장님을 만났더니 제 프로필을 보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한번 이걸 책으로 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받았듯이 저는 원래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놀아도 남들 안 해본 거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취미생활을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워라벨, 욜로 이런 단어가 없었죠. 근데 제가 하고 보니까 원조 워라벨을 하고 욜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과 어떤 제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한번 워라벨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소확행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런 소확행, 욜로의 삶을 살아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부부 동반 해외여행 이제 지루하다.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은퇴 후 50년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가입하려면은 자기의 계획을 쓰게 돼 있어요. 은퇴 후에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회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제가 며칠을 쭉 읽어보니까 대부분 하고 싶은 게 해외여행, 은퇴 후에 해외여행, 그 다음에 뭐 전원주택 짓기 주로 이런 거예요. 근데 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주로 주변에서 이제 해외여행하면 주로 이제 동남아 가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터키도 많이 가고 유럽도 많이 가고 북유럽도 많이 가고 뭐 호주 뭐 다양하게 가지만은 이 부부 동반 해외여행이라는 게 1, 2년 하면 끝나요. 뭐 많이 가면 3, 4년 뭐 하겠죠.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면은 이렇게 단순한 부부 동반 해외여행 말고 좀 다양한 여행을 해보자. 그것도 제 책에다 다 이제 썼습니다. 제가 했던 그 특이한 해외여행. 근데 전원생활. 누구나 동경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즐겁지가 않아요.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몇 년 살아봤지만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하는 친구들 있으면 말립니다. 근데 다들
퇴직 후 뭐 할래 그러면 해외여행 할게. 아니면 전업생활 하고 싶다. 아니면 손자를 돌봐야 되겠다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손자를 돌볼 쯤 되면은 체력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요즘 애들 영양 상태가 좋아서 돌만 되면 10kg가 넘어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손자를 돌보다 보면 내 시간을 다 뺏깁니다. 요즘 유치원이나 학교 데리고 다니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자식들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손자는 이뻐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 내 인생을 바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안 살아본 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만드는 겁니다. 다 산 것처럼 체념하지 마시고 아직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은 것처럼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다들 나이 들어서 악기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하는 게 통기타입니다. 모임에 나가보면은 장기자랑 시간에 색스폰 들고 나오고 통기타 들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통기타는 뭐 우리 젊었을 때도 한 번씩 쳐봐서 같이 노래할 수 있지만 색스폰은 그렇게 잘 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 잘 분다는 게 여러 가지 뭐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은 중간에 삑 소리도 나고 다들 아마추어죠. 근데 한 곡만 하고 내려가면 좋은데 두세 곡 합니다. 그럼 야 그만 내려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색스폰 통기타 말고 악기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악기를 배워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베이스 기타를 쳤는데 이게 접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거를 음반 작업하면서 자켓 사진으로 썼어요. 다 똑같이 늙어가는 친구들이죠. 다 사회 저명 인사입니다.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사업가고 뭐 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모여서 이렇게 음악을 한다는 게 아주 즐겁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남자들은 자기 머릿속에 그 자기만의 집이 있어요. 아, 이렇게 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빈 땅을 사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있던 계획대로 집을 짓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어봤어요. 설계하는 후배한테 밤하늘에 누워서 별을 볼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여기다 창도 만들고, 우리 어렸을 때 그 다락의 추억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락을 만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혼나면 다락방에 올라가고 또 다락방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 놓고 즐기던 기억이 있어서 다락을 만들었고, 또 데크를 만들어서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저 실내에 보면은 홈바를 만들었습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놀러 오면은 제가 음식도 대접하고 하지만 가고 나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하루 종일 설거지합니다. 이불 빨고 설거지하고 그릇 닦고. 그 다음에 저는 그때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체증,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속칭 하는 말로 애인과 별장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후회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관리 안 하면 폐허가 됩니다. 특히 비 한 번 오고 나면 마당에 잡초가 엄청나게 자라나요. 그래서 잔디 깎는 기계를 2개나 샀어요. 그걸 하루 종일 잔디 깎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잡초 같아요. 그 다음에 마당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 옥수수하고 깻잎하고 고추를 심었는데 농사를 안 해본 저는 굉장히 힘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앞집 사는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같이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어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겨울 되면 수도관이 얼고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결국 저걸 처분했죠. 그래서 저거를 지을 돈이면은 이자만 가지고도 철 따라 여행 다니면서 호텔에서 하고 맛있는 거 다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집을 짓고 나니까 휴가 때마다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아빠는 매일 딴 데 안 가고 저기만 가냐고. 옛날에는 여기저기 뭐 동해안으로 남해안으로 서해안으로 돌아다녔는데 왜 저기만 가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자유를 내 스스로 구속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내가 하는 얘기는 주변에 전원주택 가진 친구 있으면은 철 따라 한 번씩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신나게 놀다 와라. 그게 요즘 제 지론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손주 나면은 자식들보다 더 이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낳을 때는 내가 한참 일할 때고 내 자식이니까 뭐 의무적으로 키웠겠죠. 근데 손주는 자식보다 더 이쁘더라고요. 근데 주변 친구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손주가 이쁜 이유는 일단은 칭얼거리면은 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오면은 반갑지만 가면 더 좋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 자식들이 키우니까 더 이쁜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손주한테 시간을 다 뺏기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어디 가자 여행 가자 그러면 아 나 손주 봐야 돼, 나 뭐 해야 돼, 이래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여태까지 자기 자식을 키웠는데 손주까지 맡아서 키운다는 거는 너무 힘든 거 아닐까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손주를 봐주게 되면은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주는 이제 자식들이 있죠. 근데 그 용돈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받는 본인도 그렇지만 주는 사람도 그렇죠. 그게 어떤 금전적인 게 서로 부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의 육아 방식과 저희의 육아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또 부모님들은 또 저희하고 육아 방식이 달랐죠. 뭐 입에다 오물오물 찝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요즘 애들 보면 큰일 난다고 그러죠. 하지만 그게 이제 면역력을 키워주기도 했는데, 애들보다 다치기라도 하면 얼마나 며느리나 자식들한테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손주를 이뻐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용돈 많이 주시고 거기에 내 인생을 얽매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요 미국의 세도나입니다. 가장 그 기가 강하다는 산이죠. 손주하고 헬기 타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었죠. 이때 부모는 그러니까 돈만 내면 됩니다. 꼭 손주를 데리고 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요즘 이제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 중국하고 그 한중수교 기념으로 그 홍대에 있는 상상마당에서 할 때인데 중국 방송까지 나갔죠. 중국 인민방에. 요게 접니다. 무대에서는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어색하거든요. 쑥스럽고. 그러니까 선글라스 쓰고 나서 이렇게 객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좀 행동이 자유롭죠. 요즘 그 복면가왕도 보면은 얼굴에 복면을 쓰면은 더 다양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공연 사진을 올려봤고요. 우리가 이제 놀려면은 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대로 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안 놀려면 준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체력적으로 자꾸 떨어지죠. 근력 떨어지고. 하지만은 건강하게 살려면은 기초 체력부터 길러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헬스클럽 간 사진인데요. 일주일에 3번씩은 이렇게 헬스클럽을 가요. 근데 미국에서 재미난 그 통계가 있었어요. 운동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수명을 비교해 보니까 잘 살아봤자 한 3, 4년 정도 더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생 헬스클럽에서 보낸 시간을 따지면 3, 4년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오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놀고 싶다면은 동네 헬스클럽에 일단 등록하십시오. 그 다음에 레포츠 하다 보면 우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 레포츠 비용을 책을 쓰면서 한번 쭉 통계를 내봤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그 반도체가 매년 그 메모리가 2배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법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레포츠 비용을 쭉 계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돈이 드는 거예요. 준비하는데도 비슷한 돈이 들고 즐기는데도 비슷한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법칙, 제 이름 따서 제 법칙으로 한번 만들고 싶은데, 잠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월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입이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벌 수 있죠. 나누면은. 근데 우리가 고스톱을 치건 놀이를 하건 뭘 하건 자기 일당을 넘어가면 안 돼요. 고스톱 칠 때 내가 일당이 10만 원인데 10만 원 이상 따거나 잃으면 감정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놀이가 아니죠. 그건 도박이 되죠. 레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00만 원 번다 월. 그럼 하루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을 넘어가면 나한테 과한 레포츠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하는 레포츠를 따져보니까 10만 원 그 선에서 대부분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골프는 그린피가 비싸죠. 그래서 골프는 월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치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보면은 대부분 10만 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마, 수상스키, 경비행기, 패러글라이더, 스쿠버, 산악자전거, 아마추어 무선 스키 뭐 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승마가 굉장히 비쌀 것 같지만은 제가 말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요즘 주변에 서울 수도권 주변에도 승마장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쿠폰을 팔아요. 한 번 타는데 5만 원, 6만 원입니다. 한 4, 50분 타죠. 근데 승마는 1시간 타면은 더 이상 못 타요.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1시간 타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만큼 운동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추천하고 싶은 스포츠가 뭡니까? 그래서 승마를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저건 비쌀 거야. 저거는 어려워 하면서 안 하는데, 승마가 왜 좋으냐면은 일단 말을 타보면은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가 승용차를 타면서 시내 보는 거하고 버스 타고 시내 보는 거하고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보면은 세상이 또 다르게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 기마 자세란 말을 하잖아요. 기마가 글자 그대로 이렇게 말탄 자세인데, 기마 자세가 허리가 쫙 펴지면서 어떤 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승마는 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장운동에 굉장히 좋아요. 저절로 다이어트 되고 장운동 되죠. 그래서 숙취 해소에 가장 좋은 게 승마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말을 내가 타기 때문에 말과의 어떤 정신적인 교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되면은 자기의 신발, 헬멧 정도는 있으면 좋은데, 처음에 승마장 가면 신발하고 헬멧까지 다 빌려줍니다. 그래서 쿠폰만 끊어서 가면 탈 수 있고, 나중에 자기 그 부츠, 승마 부츠나 모자 하나 사면 좋죠. 그거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마 장비는 이제 장비에서 얘기하겠는데, 경비행기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되죠? 근데 경비행기는 비행기 한 대가 한 외제차 한 대 값 될 거예요. 2인승 비행기가. 하지만 그걸 사려는 게 아니고, 그 인터넷에 경비행기 카페에 가입을 하면은 자기가 기름값만 내면 탈 수 있어요.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경비행기 면허를 따는데 저는 300만 원 들었는데 요즘 한 4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 뭐 장비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고요. 스쿠버잉 장비만 있으면 가면 되고요. 산악자전거 제일 싸게 드는 걸로 나왔는데, 전 친구들하고 가면은 서울서부터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집에서부터 타고 가죠. 요 가까운 산은. 그 다음에 좀 멀면은 이제 차에다 싣고 가는데, 지하철이나. 저 10,000원에서 50,000원은 식비입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고기도 먹고 술도 한잔 하죠. n분의 1 하기 때문에 저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추어 무선, 저것도 무선 장비만 있으면 돈이 안 들죠. 근데 저 5만 원을 써놓은 거는 가끔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네, 스키. 그 스키에 10만 원, 15만 원은 우리가 이제 겨울철 되면은 시즌권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리프트권 팔잖아요. 리프트권을 사서 이제 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비비 써놓은 겁니다. 등산 장비는 뭐 갖추기 나름인데 100만 원 정도면은 등산화, 배낭, 그 다음에 등산복 대부분 살 수 있죠. 뭐 주변에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뭐 100만 원에 1000만 원도 들죠. 뭐 자일도 사고 뭐 사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골프용품 300만 원, 승마 장비 300만 원. 요거는 제가 이제 말을 빼고 부츠하고 모자하고 뭐 옷하고 뭐 그 정도고요. 수상스키 200만 원, 경비행기 요 면허 따는 비용, 패러글라이더 장비가 한 300만 원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뭐 여러 가지 한 300만 원, 산악자전거 300만 원. 주변에서는 그래요. 야, 그건 네 거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제 자전거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친구들 중에는 1,000만 원 넘는 자전거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친구들 음식점 갈 때 불안해해요. 누가 훔쳐갈까 봐. 그리고 한강 나가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타는 자전거가 주로 1,000만 원대예요. 그 재미난 게 일단 비싸면 좋은지 알고 비싼 거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비싼 자전거 보면 그 등급이 XTR, 익스트림 레이싱입니다. 외국의 그 익스트림하는 스포츠들이 선수 시합 뛸 때 쓰는 장비예요. 그런 장비들을 타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좀 허세죠. 그래서 자전거 한 300만 원대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마추어 무선 장비는 송수신기가 한 200만 원대고 스키 장비도 200만 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0만 원 선이 평균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쓰고 나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된 게 굉장히 장비비가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모든 스포츠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300만 원 선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노후에 한 월 300만 원을 번다면은 뭐 한 달 생활비면은 한 달 월급이면은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즐기는 비용은 이렇게 갖췄다면은 우리 그 일당 범위 내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포츠를 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느냐.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는 무슨 돈이 많아서 이런 걸 다 했냐. 근데 자기 열정만 있으면은 한 가지 스포츠를 하면은 한 가지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결국 젓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됩니다. 제가 아마추어 무선에서 쓰는 무전기는 경비원기 할 때도 같이 써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등산복은 패러글라이딩 할 때도 같이 입을 수가 있어요. 등산화도 패러글라이딩 할 때 같이 신습니다. 네, 스쿠버 다이빙 하는 장비는 수상 스키 할 때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요즘은 크로스오버라고 그러죠. 골프 할 때 입는 옷이 요즘은 등산할 때도 뭐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즘 크로스오버 됩니다. 옛날에는 뭐 한 가지 패션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요즘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뭐 등산복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일반복으로도 입고 많이들 입죠. 그래서 한 가지 취미 생활을 하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레포츠 비용은 우리가 하기 전에 야 저거 비싸겠다 하지만은 생각보다 비용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레포츠가 있으면 동호인 카페부터 가입해라. 이 동호인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음악 카페에 가입한다. 아니면 산악 카페에 가입한다. 아니면 MTB 산악자전에 가입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무엇을 살까 물어보면 답변이 쫙 달립니다. 자전거 코스 어디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입문자는 어디가 좋습니다. 굉장히 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동호인 카페에 가입하면 됩니다. 근데 동호인 카페에 가입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인터넷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페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자기 개설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저질러라. 그럼 잘도 쓰는 길을 보인다. 이건 뭐냐면은 저지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쁜 짓 저지른다는 게 그런 표현이죠. 저 나쁜 짓 아니냐. 하지만은 저지른다라는 거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한번 모험 삼아 해본다. 저는 그런 이제 의도로 썼습니다. 우리 그 나이키 광고 보면 just do it 그렇게 얘기하죠. 일단 해봐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옛날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테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just do it 가지고. 그때 이제 테드는 18분 강의합니다.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8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세밭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15분에서 15분 강의가 있는데 제가 18분 동안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100장 한 장 차이예요. 제가 이제 경비행기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친구들 오면은 가끔 그 서해안 쪽에서 경비행기를 태워주는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재밌다. 어떻게 배우냐. 나도 배울 수 있냐. 야 배울 수 있다. 배워봐. 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친구들은 그 다음 날 되면은 출근해서 잊어버려요. 까맣게. 그러다 다음 주쯤 돼서 또 경비행기 한번 타는 거 보면 야 저거 배워야지. 결국 머릿속으로만 배우다 못 배우고 맙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경비행기 배우러 갔더니 300만 원이래요. 근데 주머니에 딱 10만 원 있더라고요. 10만 원 딱 줬어요. 일단 등록합시다. 일단 저질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이 아까워서 290만 원 내고 배운 거죠. 일단 저지르면은 하늘을 날 수 있고 안 저지르면 하늘을 못 나르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간에 동의를 얻고 시작하자. 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니까
자식들 출가하고 나면 이제 부부가 둘이 남아요. 근데 이때는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다 협의를 해야 돼요. 혼자 좋다고 뭐 하면 안 됩니다. 제 아내가 동네에서 하는 그 댄스, 스포츠 댄스를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하재요. 근데 저는 몸치라서 댄스 못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요즘 크루즈 여행을 하려면은 춤은 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아무튼 뭘 하려면은 같이 협의해서 배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놀이는 여러 가지 제가 한 게 많기 때문에 파트 1, 파트 2로 나눴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어떤 몸을 쓰는 스포츠를 하면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위험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아는 위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고 하나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스포츠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은 천재지변입니다. 뭐 지진이나 뭐 이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없죠.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달릴 때도 저는 1차선을 안 가요.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차가 넘어올까 봐.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니까요. 그 다음에 전 고층 건물 있으면은 1000m는 안 가 좀 떨어져 걷습니다. 누가 위에서 뭐라도 떨어뜨리면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주사 맞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전 내가 통제할 수 없죠. 의사가 놔주니까 아프죠. 그래서 위험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예를 들어 내가 패러글라이더를 한다. 그러면은 하늘을 나니까 위험하죠, 일단. 하지만은 바람이 좋은 날 하는 겁니다. 돌풍이 불고 바람이 나쁜 날은 안 하죠. 그 다음에 착륙장을 내가 어디에 착륙할지 그걸 미리 다 보고합니다. 근데 이륙할 때 조건을 다 보고하죠. 그래서 산악자전거도 그렇고 패러글라이더도 그렇고 내가 마음이 내키면 안 하는 겁니다. 예전에 암벽 등반하면서 암벽 등반도 위험에 노출이 되죠. 하지만 암벽 등반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내가 원칙만 지키면 추락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전벨트나 자일이 다 나를 지탱해 주니까요. 하지만 내가 안 내킬 때는 안 합니다. 기분 나쁜 날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자전거를 타는데 가장 위험한 게 한강에서 타는 자전거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한강에 자전거길이 굉장히 잘 돼 있지만은 여긴 어린이들도 나올 수도 있고 쌩쌩 달리는 그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반대쪽에서 막 넘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충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한강에서. 근데 제가 하는 산악 자전거는 산에서 나 홀로 타기 때문에 넘어져도 나 혼자 넘어져요. 그 다음에 급경사에서는 빨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 시속 한 4, 5km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넘어져 봤자 뭐 찰과상도 안 입죠. 그 다음에 하산할 때가 위험한데 내리막길은 속도가 있기 때문에 급경사에서는 내려와서 끌고 내려옵니다. 돌멩이들이 있으면 끌고 내려오고. 그건 자기 어떤 자제력과 인내심이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지만은 위험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레포츠를 통해서 그런 인내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행기는 우리는 누구나 하늘을 날고 싶어 해요. 저게 원초적 본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날면은 어떤 중력으로부터의 자유죠. 진짜 짜릿합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말하는 경비행기는 2인승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가볍기 때문에 비행기 가운데 낙하산이 있어요. 그 화약으로 쏘는 낙하산인데 날개가 부러지면은 그 낙하산 피고 비행기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나이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등산이죠. 이 서울 근교 산에 가보면 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참 열심히 체력 관리합니다. 하지만 워킹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거 말고 암벽 등반에 도전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암벽 등반은 어떤 본격적인 암벽 등반이 아니라 리지 등반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발로만 걷지 말고 가볍게 그 바위를 만지고 로프를 만지면서 하는 그런 등반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일단 요 5가지를 제가 한번 권하고 싶은 놀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패러글라이더 타다가 나무에 추락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 산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추락하면 굉장히 안전해요. 푹신합니다. 위험할 것 같지만은 절에서 우리나라에선 패러글라이더 떨어져도 별로 안 죽어요. 나무에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만약에 하늘에서 충돌하거나 아니면 뭐 찢어지거나 줄이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패러글라이더 할 때 앞에 보조 낙하산을 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보조 낙하산을 이렇게 던져요. 던지면 펴지는 낙하산이에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패러글라이더 하면서 보조 낙하산 한 번도 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안전합니다. 공중에 떠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보조 낙하산은 던지면 펴지는 건데 아직도 한 번도 못 던져봤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1년에 한 번씩 다시 패킹을 합니다. 왜냐면은 던졌을 때 잘 안 펴질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접혀 있으면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폈다, 다시 접고 폈다, 다시 접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안전을 위한 거죠. 한 번도 안 폈지만은 여태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폈지만 언젠가 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는 어떻게 항상 그 대비를 합니다. 대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설악산 대청봉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중청이죠. 제가 대청봉에서 비행을 하려고 대청봉 정상을 한 3년을 오르락내리락거렸어요. 바람이 세서 못한 적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하면서 못한 적도 있고 구름이 껴서 못한 적도 있고 저러다 결국 제가 대청봉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같이 그 비행했던 친구입니다. 요거는 한계령입니다. 요게 한계령에 눈이 쌓인 겨울인데 그 YTN하고 같이 행사를 했어요. 그 앞을 못 보는 그 우리 장애우들을 데리고 2인승 자전거를 타고 같이 한계령 올라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놀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자기한테 맞는 걸 한번 도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행동주의자 놀이 완에 5가지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요트와 수상스키, 한강을 가로지른다. 요트도 굉장히 고급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트는 다 호화 요트예요. 길이가 뭐 한 10m 이상 되고 안에 방이 있고. 근데 제가 말하는 요트는 그런 요트가 아니라 혼자 타는 요트를 얘기합니다. 1인승 요트. 요즘 한강에서 이거 교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트는 순수하게 바람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재미난 스포츠예요. 저는 요트를 대학교 다닐 때 탈 기회가 있었는데 대학교에 요트부가 있었어요. 요트는 바람을 이용해서 타는데 그 당시에 1인승 요트는 요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운데 센터보드가 들어갑니다. 무게중심이. 근데 이거를 수심이 어느 정도 돼야지 센터보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요트를 밀고선 가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라타서 센터보드를 박으면 이제 요트가 똑바로 서죠. 그러면 굉장히 춥죠. 3, 4월 달에 모닥불 피워놓고 불을 쬐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한강 가면 뚝섬이나 아니면 저쪽 그 성수대교 아래쪽 보면 요트하고 수상스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단 그런 데 가서 등록하고 물어보세요.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우리 저 올림픽대로나 강변 강북도로 가다 많이 보는데 한번 직접 가서 물어보면 생각보다 쌉니다. 일단 도전해 보십시오. 근데 스키 나이 들어서 탈 수 있다. 스키는 이제 젊은이들의 스포츠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스키는 3대가 할 수 있습니다. 손자까지 데려가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키장을 가게 되면은 스키 가기 전에 그 렌트샵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스키도 빌려주지만 옷도 다 빌려줍니다. 그리고 리프트권도 할인권도 거기서 팔아요. 그러면 돈 얼마 안 듭니다. 근데 스키 하면은 굉장히 하체 운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가을서부터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 하체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스키입니다. 특히 저건 겨울에 하기 때문에 겨울 되면 우리가 많이 움츠러들잖아요. 움츠러들지 말고 나들이 삼아서
자식들 데리고 아니면 아내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일단 나가라 이거죠. 겨울에 움츠러들지 말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스키입니다. 그 다음에 승마. 꼿꼿한 허리와 튼튼한 하체를 약속한다. 승마는 생각보다 돈이 안 드는 운동이고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운동입니다. 일단 승마를 한번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승마의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하죠. 우리나라도 요즘 승마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서울 근교에 개인이 하는 승마장도 많이 있고 대부도 가면 아주 좋은 승마장도 있어요. 그리고 저 승마는 말 위에 올라타니까 운동이 안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됩니다. 일단 하체로 제가 버텨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의 몸통을 제가 하체로 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막상 승마를 하고 내려오면은 하체가 후들거려서 잘 걷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스쿠버 다이빙. 지구는 3분의 2가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모르면은 지구의 3분의 2는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한 게 한참 중동붐이 일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근무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근데 사하라 사막에서 아이러니하게 1시간만 가면 지중해가 나와요. 1시간이면 한 100km 이상 갈 수 있죠. 막히는 게 없으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거긴 금요일이 휴일인데 그 바다에 가서 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쿠버를 배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산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등산을 좋아했는데 새로운 산이 또 물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보통 요즘은 신혼여행 가면은 동남아에서는 뭐 오픈워터라든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많이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도 좋고 아니면 스노클링도 좋습니다. 그 뒤에 공기통을 안 메고 들어가서 하는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대양 6대주 세계 일주는 이렇게 한다. 저는 지론이 내가 태어난 이 지구는 내가 다 한 바퀴 내 발로 밟고 싶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은 대륙별로 나눠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행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은 아프리카 대륙을 하고 또 1년은 아메리카 대륙을 하고 1년은 오세아니아 대륙을 하고 또 1년은 유럽을 하고 또 1년은 저쪽 시베리아 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행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 여행사를 통해서 동남아 가는 여행은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승마하는 사진인데 요 머리에 쓴 헬멧하고 요 부스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개인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에서 떨어지면은 대부분 머리가 땅에 닿을 수 있어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헬멧을 꼭 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요트입니다. 제가 이 카타마란이나 요트를 타고선 저쪽 남해 항해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요 스쿠버 다이빙. 우리나라는 제주도하고 동해안 쪽에 스쿠버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정신적인 놀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신적인 놀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육체적인 어떤 액티비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취미 생활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나이 들수록 그 원숙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어 배우기 스터디에 가입한다. 요즘 그 흔히 말하는 게 치매에 대한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계속 배우면은 치매 걸릴 틈이 없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참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랭귀지 스쿨 한 몇 년 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어를 좀 배웠습니다. 러시아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한 3년 배워봤고 아무튼 뭔가를 계속 배우고 있으면은 뭐 젊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매 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외국어는 왜 좋으냐면은 외국어는 배우는 게 단순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러시아어를 배우면 러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그 다음에 내가
그 포르투갈이나 저 스페인어를 배우면은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알 수 있는 거고 저 남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게 외국어 배우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서예, 사진 찍기. 우리 어렸을 때 다 그 꿈이 있잖아요.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는데 다시 나이 들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근데 다들 취미로 하는 거죠. 그 한 친구는 그 크로키, 그 연필로 굉장히 빨리 그리는 그림을 하는데 요즘 그 홍대에서 이렇게 모델 놓고 주변에 앉아서 같이 그리고 그러는데 참 보기 좋아요. 그 다음에 사진 찍기.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좋으니까 다들 뭐 사진 잘 찍죠. 근데 나만의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일로 만드는 것도 좋고.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마추어 무선사. 전 세계 나이층을 만든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요즘 아마추어 무선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이 너무 잘 돼 있고 요즘 인터넷이 잘 돼서 안 하는데 저 아마추어 무선은 거기서 느낄 수 없는 어떤 맛이 있습니다. 집에서 자기가 송신기, 수신기를 직접 조작하고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외국하고 교신하는 일단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선이나 명상, 요가 등등. 그 명상이라는 게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몸에 어떤 면역력을 키워주고 어떤 정신활동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죠. 참선하고 명상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명상은. 저는 명상을 언제 많이 하냐면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할 때 동남아 같은 경우는 뭐 5시간 미만이면 다 가죠. 그런 때 비행기 안에서 참 좁잖아요. 그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하기 가장 좋은 때가 저는 비행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가. 나이 들면 몸이 자꾸 뻣뻣해져요. 그래 요가를 스트레칭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요가들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운동을 할 수 있고 책 쓰기, 일기, 자선 쓰기, 편지 쓰기. 요즘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죠. 하지만 책을 통해서 나의 한번 그 일생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책이나 자서전이나 일기. 특히 저 일기는 저는 요즘 그 스마트폰에다 일기를 써요. 뭐 이런 종이에다 안 쓰고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그냥 그날 일어났던 일을 쓴 게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는 일을 씁니다. 오늘은 이래서 감사하다. 감사할 일을 찾는 거죠, 제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순화되는 것 같고 좀 너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주변에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일단 두 다리로 서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암벽 등반하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한 몇 개월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법정 스님의 책을 읽었어요. 그 서 있는 즐거움이라는 책인데 참 두 다리로 허이허이 걸어 다니는 어떤 그런 세상이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아무튼 뭐 나이 들어서 어떤 시나 편지나 자식들을 위해서 편지 쓰는 거 굉장히 아주 좋은 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외국어도 배우지만은 아직 주변에는 배울 게 참 많아요. 저는 퇴직하고 나서 그 최면 치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면하면은 TV에 나오는 그런 최면을 생각하죠. 마늘이 뭐 초콜릿이 되고 뭐 전생 들어가고 썬 하면 뭐 눕고 이런 건데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최면 세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아는 그 최면은 무대 최면이고 그 최면에는 3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학습 최면. 그러니까 유명한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들이 하는 게 바로 어떤 학습 최면이죠. 박세리나 뭐 박찬호 씨가 하는 게. 저는 치유 최면을 배웠어요. 치유 최면은 뭐냐면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이거를 스스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면역력도 키우지만 남의 질병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죠. 모든 어떤 질병의 8, 90%는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배워가지고 요즘 아프다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써먹어 봅니다. 근데 효과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예, 요게 아까 얘기한 아마추어 무선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외국하고 교신하는 좀 크죠, 덩치가. 요 단파 무전기고, 요거는 이제 UHS, VHS 국내 교신용입니다. 저런 걸 갖다 놓고선 무전하면 옛날엔 간첩으로 알았죠. 그리고 굳이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얘기 하지만은 지구 반대편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참 신기했던 거예요. 내가 보낸 전파를 수신하는 누군가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저렇게 교신하고 나면은 QSL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하고 교신한 날짜, 신호 감도 이런 걸 적어서 주고받습니다. 이거 모으는 것도 커다란 취미생활이에요. 그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는 저게 아주 멋진 통신수단이었죠. 그 다음에 저는 차에도 달고 다니는데 차 안에서도 외국하고 교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더 할 때도 쓸 수 있고 등산에서 쓸 수 있고 아주 굉장히 좋은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내 나름대로 안테나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책 쓰기의 도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쓴다면은 어떤 그 전문적인 영역 같지만은 책 쓰기도 배워서 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매일 하루에 A4지 2장씩 10포인트로 한 6개월간 썼어요. 한 300페이지를 썼죠. 이렇게 쓰면은 전문가가 저렇게 교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명함을 갖고 다니고 뭐 누구한테 나를 소개하지만은 나이 들어서 명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책 한 권이 나의 모든 걸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생각 마시고 책 쓰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비로 출판을 해도 되고 아니면 스폰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놀이 파트 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둑, 장기 등은 뇌 운동 물론 치매 예방에 으뜸입니다. 주변에 바둑 잘 두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장기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 아버님, 어머님이 바둑을 두셨어요. 어깨너머로 많이 봤죠. 그 바둑을 잘 못 두니까 저는 어머님하고 오목을 많이 뒀고 아버님하고 장기를 두고 그러면서 그 장기나 바둑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바둑 잘 두는 사람을 참 많이 알게 됐어요. 지금 명지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정수연 구단, 그분하고는 참 바둑에 대한 얘기, 인생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자주 만나고 있고 제 책에 추천사까지 써주셨죠.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 이거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식물 키우기. 주변에 보면은 고양이나 개 많이 키우죠. 그 다음에 집에 조그만 수족관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저도 동물을 좋아해서 강아지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참 재미난 게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반겨주잖아요. 사람보다 더 반기죠. 그러니까 자꾸 애정을 쏟게 돼요. 근데 아쉬운 거는 반려동물의 그 생이 사람보다 훨씬 짧아가지고 입양에 올 때 즐겁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보내기도 한다는 게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식물 키우기. 식물은 요즘 그 수경재배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어떤 녹색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진급이나 다시 옮기면은 난 같은 거 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난을 많이 키웠어요. 물도 주기도 하고 잎도 닦아주기도 하고. 이 식물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벼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뭐 자란다는 얘기도 있듯이 식물도 그 살아있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애정을 느낍니다. 식물을 키워보면 아마 느낄 거예요. 근데 낚시와 산책. 요즘 그 TV에 그 도시어부라고 그래가지고 참 낚시에 대한 프로그램 참 많이 나와요. 전 처음에 그걸 보면서 야, 저거 과연 시청률이 나올까? 이랬는데 저도 보다 보면 빠져들더라고요. 낚시꾼 옆에서 낚시 구경하는 게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낚시란 세계에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 손맛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기다릴 줄 아는 뭐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책은
요즘 우리나라 둘레길이 참 많아요. 각 지자체마다 길도 만들고 참 잘 돼 있어요. 그 뭐 산티아고 갔다 오신 분이 제주도 올레길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올레길도 돌아보고 다 돌아봤는데 이 걷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색입니다. 이 걸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런 가을철에 주머니에다 땅콩을 넣고 작년에 입었던 그 나프탈린 냄새 나는 옷을 탁 꺼내서 깃을 세우고 참 산책을 한다는 게 어떤 인생의 묘미가 아닐지. 우리나라는 걷기 좋은 길이 참 많습니다. 그 제 책에도 우리나라의 걷기 좋은 길을 다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 걸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걸은 길 반, 제 친구가 걸은 길 반. 그래서 실제 다 체험한 거를 제 책에다 썼습니다. 근데 IT 기기 배우기. 나이 들면 자꾸 그 IT 기기하고 멀어져요. 옛날에 컴퓨터도 참 잘했었는데 직급이 올라가면 안 하게 되잖아요. 저도 컴퓨터를 참 잘했어요. 근데 그게 사원 대리 과장 때까지는 참 열심히 해요. 엑셀로 하고 뭐 프로그램도 짜고 뭐 다 하는데 이제 직급이 부장 임원 되면은 시키죠. 안 하는 거 보기만 하니까 점점 못 하게 돼요. 근데 더군다나 은퇴하면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근데 자꾸 IT 기기는 발전해요.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오잖아요. 최근에 재미난 게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화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뭐 요즘 뭐 TV 같은 거 아니면 홈 오토메이션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되는데 이거 배우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는 IT기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스마트폰이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다 써보자. 그런 걸 한번 배우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여태까지보다 더 재미있게 놀아볼 거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재미있게만 놀아봅시다. 논다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노는 거는 창조이고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의 어떤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놀이입니다. 과연 여태까지는 내가 생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서부터는 놀이를 위해서 내 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삶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노는데 놀기 위해서는 일단 저질러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길이 생겨요.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결혼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요. 안 해보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일단 하십시오. Just do it.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